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투자를 잘해야 될까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게 당연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는 본업보다 투자를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상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100만 년 전 선사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는 또 잘 못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좀 물리적으로 이제 그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시력이 좋아야 되고 좀 강인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은 생존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잘 한다든지 뭐 이런 능력들이 훨씬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절도 만약에 내가 직접 사냥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냥을 잘 하는 사람 옆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만 지나면 농경사회가 돼가지고 뭐 작물을 잘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도구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이제 생존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참 불리한 시대가 된 게 맞는데 내가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잘 못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에서 가장 유리한 걸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근원적으로 이제 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체적으로 물가는 항상 오르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있어요. 10억 원의 현금을 가진 A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B. 그러니까 현금 외에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현금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0억 원의 대출을 가진 C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거는 의외로 10억 원의 대출을 가진 C가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도 맞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될 대출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도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좀 순서상으로 나중이긴 하지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내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 거죠. 미리 빌렸던 돈을 나중에 갚을 때.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대출만 갖고 있는 C가 가장 유리하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불리한 거는 현금만 갖고 있던 A가 가장 불리해요. 현금 구매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뭐 연 5%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은 10억 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매년 5천만 원씩의 실질 가치를 잃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막으려면은 현금 대신에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C처럼 살면은 가장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대출만 있고 내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한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일을 멈추고 미리 모아둔 돈을 써야만 돼요. 따라서 C처럼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노후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아놓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소득을 미래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A처럼 현금만 들고 있는 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 A의 상황이라면은 그 실물 자산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현금을 단순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 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미래에 그 가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A 입장에서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은 아까 그 물가가 상승되면은 C가 가장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고 대출만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해요. 그러면 그 유리함도 내가 가져올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활용인데, 만약 자신이 보유한 10억 원에다가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총 20억 원으로 자산을 매입을 해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오르고 대출 실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껌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전략일 수 있어요. 대출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 자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을 때, 그때는 이게 가능하죠. 잘못하면은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직접 해야만 할 텐데, 아까 얘기한 그 B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할 필요 없고요. C 같은 경우는 투자할 돈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A처럼 이제 현금만 갖고 있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는 누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이게 핵심인데, 투자를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사냥의 얘기처럼 사냥이라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냥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뭐 사냥을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능력이 부족하다. B처럼 이제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소비를 해버리는 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를 직접 하지 말고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연금 상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납부를 하는 거죠. 사실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는 그 국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게 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많은 거죠. 물론 이걸로 뭐 대박을 쳐가지고 노후에 굉장한 부자가 되겠다, 뭐 이거는 좀 포기를 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잘 못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연금을 잘 가입하고 내가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을 잘 가입을 잘 부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돈이 필요할 때 연금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이 방법은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비록 이걸 선택하진 않았지만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투자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항상 유리하다는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항상 유리하다. 요거는 완벽하게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까 예시로 들었던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10억 원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그러면 매년 5천만 원씩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매년 5억씩 잃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그대로 있지만 5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손실을 막으려면은 지속적으로 저 자산을 재배치를 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만 돼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생기는 거죠. 그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산이 저절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게 뭐 아주 굉장히 많으면 모르겠지만 자산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근로소득이 뭐 한 5천만 원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산을 분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나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 부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부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대신 해주는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흐름에 어,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흐름에 대한 예측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 최종 도장을 찍는 거는 무조건 이제 그 부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도장을 찍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신의 역량이 어디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역량이 투자에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할 텐데 심지어는 레버리를 써가지고 대출을 얻어서 투자하는 하면은 이제 더 잘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부자이든 아니든 그거에 관련 없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투자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그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잘 살기 위한 그 되게 중요한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네, 이상입니다.